네, 경기대 김택환 교수입니다. 딱 7분 지키겠습니다. 저는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신문에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넘기면 딱 큰습니다. 그래서 7분 만에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을 독일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대한민국 미래가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머니를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독일을 뛰어넘어야만 다시는 이웃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40년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 다른 프로그램 쭉 다 보니까 ESG 초점을 맞췄는데 독일에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우리 ESG 독일에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대전환, 그러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미래를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7분 내로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한 장의 모든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시대전환이라 그러기도 하고 슈퍼전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하고 다른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세계화와 디지털화, 그 다음에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지구위기,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팬데믹이 덧쳤습니다. 이 5가지의 슈퍼 메가 트렌드가 기업과 국가와 전략을 바꿔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ESG는 3가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세계화를 바꾸는 정책이고 지구변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특히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서의 유럽 전략은 우리하고 굉장히 미국하고 다르다는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한 말씀 드리면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론, 중국 수출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럽은 어떻게 받아치느냐 하면 우리는 그걸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법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미중 이 패권 전쟁에서 이념과 경제와 기술과 산업 주도인데 이 핵심은 이 한 장의 그림에 있습니다. 이 한 장에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패권을 짓던 이 100년 2차 산업혁명 때는 자원회사, 기술 자원회사들이고 100년 전에, 50년 전엔 기술회사, 지금은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이 플랫폼 회사들이 미중 경쟁이 붙는데 이 한 장의 사진에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이 들어섰고 그나마 우리는 삼성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길은 삼성 같은 게 5개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신산업에서 5개 어떻게 더 만들어질까 나중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 메가 트렌드 변화에 의해서 크게 4가지 지수성장 위기가 오고 있고 소부장 부족, 공급난, 생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한 장의 그림이 우리의 미래, 암울한 미래입니다. 이 한 장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딱 프로그노스라는 세계적인 유럽의 최고의 경제연구소가 한 장에 이 책 한 권에 딱 1,000권만 발행해서 메르켈 등 1,100만원대만 파는 건데 제가 정의화 국회의장님한테 당시 부탁을 드려서 이 하나를 샀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산업국가 중에 가장 어려워질 수밖에 없느냐? 초저출산 고령화를 포함 강남공화국으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획일적인 중국이 망한 나라가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망했고 유럽이 오늘날 르네상스와 과학기술혁명을 이루고는 분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초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양극화에다가 서울공화, 강남공화 미래가 없다는 걸 이 한 장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 그린 핵심을 보시면 독일은 이제 핵심 클러스터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인더스트리 4.0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인프라와 기술과 산업이 에너지 환경이 있고 센서, 공학 쭉 이 한 30분야를 주마다 또 도시마다 어울려져서 세계를 지금 이들은 나름대로의 가장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바이든노믹스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기후변화 대응 트럼프하고 차이점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가 핵심적으로 이들이 지금 미래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 ESG 경영 필수는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이해하려면 우리 같으면 ESG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 철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독일은 미국식의 정글식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식의 계획 자본주의도 아닌 그야말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시장에서 질서 있게 경쟁하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경쟁하다 그 가치를 국민한테 골고루 나누는 그야말로 사회보장 제도에 이걸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김종인 박사가 이야기하지만 경제 민주화라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 시장 경제 틀 속에 우리말로 하면 ESG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미 202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쭉쭉 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법과도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 상통하느냐? 독일에서는 2,000명 이상 되는 기업들은 노사가 공동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2,000명, 3,000명 이상 되는 데는 생산에서 배포, 최종 고객, 인권 환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독일은 이제 어떻게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위구르 지역 있죠.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인권을 탄압한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망 실사법으로 독일이 이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EU가 이제 뒷받쳐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이제 미국이 IRR법 등등 만드니까 여기서는 탄소 중립 산업법을 만들고 핵심 원자재법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이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의 우리 같으면 ESG를 앞서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지멘스하고 BMW, 보시인데 지구에서 이루은 것이 기업에도 이뤘다. 우리는 이제 아까 보니까 보안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뭐냐? 탈탄소입니다. 탈탄소고 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다원성입니다. 이 다원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50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 만든 바이엘 알지요, 그죠? 바이엘을 제가 한국 기업인들하고 와서 그 바이엘 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기업 전략을 짜느냐 하니까 이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이 보면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메가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자기네들은 물고기가 오는 그 앞에서 지금 이 물고기의 망을 투망을 딱 던질 신약을 개발하는데 지금 개발하면 예를 들면 1,000억이 드는데 수익도 1,000억밖에 안 된다면 5년 후에 개발하면 자기네들이 그 융합해서 하면 500억밖에 투자 안 해도 1조를 번다고 언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ESG 우리 경영학회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 독일의 튜브라고 있습니다. 검사기술협회인데 이런 식으로 ESG 관련 세미나, 자격증, 브랜디드 러닝, 개런티, 다양한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ESG 경영협회. 이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죠?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ESG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ESG하고 좀 다른 이분은 우리 한국 기업 회장 한 분도 이런 분이 없는데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죠? 그게 가장 ESG 핵심입니다. 제가 이분 보러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99%를 사회에 환원하느냐? 나는 내가 우리 공동체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못 사는 나라에 있으면 사과를 팔고 있었을 거다. 나는 내 1%만 해도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다. ESG의 가장 미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저는 그런 기업 정신들이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책을 이때가 24권 썼는데 그중에 넥스트 시리즈로 독일보다 더 우리가 뛰어넘기 위한 제 나름대로 쭉 썼던 책들 중에 넥스트 코리아부터 이제 지금 넥스트 프레지던트까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1초만 늘려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못 드린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호 센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7분이니까 39분에 끝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ESG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ESG 배우러 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저는 81년도부터 해외 생활하면서 무역을 40년 넘게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FTA 전문가입니다. 95년도에 미국이 나프타 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데를 좀 ESG 전문가가 아니라 물음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세계 다국적으로 FTA 전문가들 모임의 월드 FTA 포럼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FTA를 활용해서 수출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은 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ESG가 뭐냐 이겁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땐 형식지입니다. 저희는 현장지가 필요해요. 그것들이 기업으로 내려와서 현장에서 내려와서 세계 최고하고 싸우는 수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것도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결론입니다. 이거를 여쭤보려고 왔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게 기업 이익과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ESG 해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그 좋은 말씀들 다 그런데 돈 버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이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말씀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쓰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는 종합지가 필요합니다. ESG의 형식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높으신 학식과 그런 통계와 지식과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현장지, 이 종합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미 FTA에 보면 24개 조항인데 19조에 노동의 레이버가 나옵니다. 노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20조 인바이러먼트입니다. 21조가 트랜스페런시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투명성과 반부패입니다. 이게 지거든요. 저는 이쪽 전문가 아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ESG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ESG를 많이 해주시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하고 FTA 체결한 미국이나 EU한테는 이 FTA 협정문에 있는 ESG부터 지키고 다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협정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FTA에서는 ESG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공산주의 하는 FTA하고는 ESG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RCEP이라고 최근에 작년에 발효가 된 15나라가 하는 데는 ESG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에서는요 노동이 빠졌습니다. E하고 G는 들어갔는데요. 물론 G도 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거는 계속 ESG가 활성화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FTA가 뭔데 그러냐, 네가 그렇게 열을 내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건 다 아실 겁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FTA 체결한 국가하고는 603억 불 흑자가 났는데 FTA를 체결 안 한 나라하고는 150억 적자가 났습니다. 만약에 FTA가 없었더라면 750억 불 적자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FTA 필요하다. 기업은 산업부가 약 2만 8천 개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모집단이 충분합니다. FTA를 활용한 기업은 활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이 4% 국내에 다 합해서 수출이 10%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GDP의 85%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글로벌이다, 수출이다, 수입이다, 해외 투자다, 진출이다, FTA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FTA를 안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계 무역의 한 30%인데 대표가 북한, 쿠바, 시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거기 가서 돈 못 보니까 FTA를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데서 저희가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 작년에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 수출 기업의 52.2%가 ESG 공급만 실사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바이어가 그 ESG를 원해요. 이거 수출을 52.2% 수출 포기하겠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지식이 있고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가장 또 애로사항으로 와닿는 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입니다. 이쪽에 원료를 못 쓰게 하고 이쪽은 수출을 못하게 힘들어지니까 우리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USMCA입니다. 나프타가 USMCA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LVC라는 새로운 노동의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미국이 하는 건데 뭐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하는 건데 그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수출을 거기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가 제일 수출 시장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진출하고 있고 거기 많은 나라에 우리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농무사님들을 찾아갔을까요? 이것 좀 도와달라. 근데 죄송하지만 글로벌 노무사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F 이번에 미국에 해서 우리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필라우 안에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마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미국이 주다. 근데 우리 기업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될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ES 학회와 저희 같이 무역을 하고 수출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부를 도와가지고 우리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출하고 먹고 살 거다. 그다음에 EU에서는 공급망 실사지침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 자신은 괜찮습니다. 제가 공장을 해서 납품을 한다면. 근데 저희한테 납품하고 협력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부부가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인권 가이드가 있겠습니까?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이 대기업은 놔두시고요.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좀 하냐. 살아날 거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노동 이슈도 많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간이 다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하는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콘텐츠 이런 서비스, 콘텐츠니 데이터 이건 무역인데 대파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의 무형의 재산을 거래하는 대파가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거기 가입하려는 국제협정인데요. 여기서도 보안과 신뢰가 나옵니다. 이게 무역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것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정부나 지자체나 기관들의 그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국제 협정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티은행이 점포 축소한다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동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노동자들 해서 그걸 해야 되냐? 아닌 거죠.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시면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회장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내에 나는 ESG 전문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왜 교육 과정에 이렇게 많은 줄, 자격증이 50몇 개, 60몇 개 됐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거죠. 그거 제대로 좀 합시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현장 수출 현장하고 ESG가 합쳐서 형식지와 현장지가 합쳐서 종합지를 만들자.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본능을 억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로 우리 김광록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대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부터 알겠습니다. 예, 5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5분 내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시간 관계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대면부터 제가 하는 건가요? 예. 교수님 차례입니다. 네. 예. 5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대면부터 하신다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이 먼저 하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우선 오늘 뭐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ESG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법학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윤용희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관심을 갖고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 그 시간을 특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미 뭐 모든 분들이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미 ESG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고 이제 필수가 되었 지가 이제 오래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업이 그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이제 심각하게 해왔고, 금방 그 토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에게까지도 ESG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문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과연 그 ESG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오히려 이제 두려움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혀 ESG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튼 이러한 그 ESG는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 최근에 이제 이 투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 투자 관리 회사인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ESG에 관한 그 중요성을 벌써 2018년도부터 계속 그 연례 서한을 통해서 그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더욱 ESG의 중요성이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었는데, 2023년 올해에는 그 CEO들에게 보내는 그런 그 서한이 아니라 세계의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ESG에 대한 그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그 서한에서는 ESG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저탄소 배출로의 전환과 탈탄소화의 균형을 위한 입법적 선택을 반영할 것을 이제 요구함으로 인해서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사정에서 전 세계적인 ESG 투자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35조 3천억 달러, 이거는 이제 2016년이나 2018년 대비 거의 뭐 55%나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ESG 투자는 7조 800억 달러로서 전 세계 ESG 투자의 48.4%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투자는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럽의 경우는 오히려 ESG 투자 규모가 일정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 상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ESG 요소를 이제 공개하는 방식에서 이제 소위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투자 규모가 이제 감소한 것처럼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G가 이제 중요성을 갖는 것과 함께 이 그린워싱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제한하고 이제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워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책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ESG 정보 중에서 실제로 신뢰할 만한 ESG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가 바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ESG 정보 공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정인데, 바로 이 일환으로서 ESG 정보와 함께 그린워싱에 관한 그러한 이 규제, 그리고 그러한 제한, 정보에 관한 이 공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그린워싱이 문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1992년도부터 환경 표지 제도를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면서도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사정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그린워싱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 규제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와 마찬가지로 그린워싱에 관한 이 규제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을 통해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에서 규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는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이 그린워싱 문제가 규제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도 그 ESG 관련 광고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집행부서 내에 ESG TF를 구성하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린워싱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탄소 제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ESG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이러한 그 학회를 통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지고 발전적인 그러한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이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김노영 신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점심 먹지 말고 그냥 계속 할까? 잡수시지 말고. 네, 시간 최대한 빨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료 사전에 제공받은 걸 보니까 결국에 키워드가 이제 ESG 향후 대응 과제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환경 중에서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저는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를 주로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ESG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ESG 경영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제가 있어서 관련된 기고를 낸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SVB라고 아시죠? 실리콘밸리 뱅크도 파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ESG를 너무 잘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ESG는 지속 가능성하고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 중에서는 탄소 중립하고 순환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주요한 영역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4월 달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전략, 국가 전략도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순환 경제 관련해서도 2000년대, 90년대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이제 2019년에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그렇게 쭉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순환 경제 관련해서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응 과제 3가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네,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선언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거에 불과하고 실행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사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글로벌한 기업 25개조차도 탄소 중립은 구체적인 실행은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리백 같은 경우도 2022년 말 기준 393곳이 가입했는데 제조업은 약 한 2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여건이 아리백을 실현하기,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취약하고,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다시 정책적으로 또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 순환 경제도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폐자원을 활용한다든가 업사이클링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는 있는데, 규제가 좀 많은 측면이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이 ESG 분야는, 그리고 환경 분야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 방안으로서 제가 이거 작년 말에 이제 국회의원 4분이 초청해서 가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규제보다는 지원, 규제 합리화, 법제도 정비, 그리고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대기업들은
당연히 네, 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이제 아리백이나 뭐 어떤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좀 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 간단히 소개드리면 제가 센터장이고 변호사 6명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찬 교수님 들어와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교수님 네. 시간이 없어서 5분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 그 기조 연설을 포함해서 한 분이 주제 발표를 못 하셨고 총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도 그 장석영 전 차관님이 발표하신 ESG와 ICT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관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전공 배경 하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영학과 IT를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배경 하에서 우리가 기업 경영,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규범적으로 ESG가 지향하는 철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이제 생존과 성장과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ESG와 관련된 주요 그 동향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린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배경하에서 좀 요약을 하고 저의 이제 학문적 배경하에서 우리가 좀 토론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선 뭐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 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경영대학의 교수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경과 사회 분야에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해왔어요. 기업 경영 입장에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 그린 SCM, 또 뭐 리버스 로지스틱스, 또 기업의 사회적 자본 구축, 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고 또 그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ESG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배경하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몇 가지 장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뭐 최근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챗GPT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또 자동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급속하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 독일식 표현으로 빈자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또는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4IR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뭐 모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 입장에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의 창출, 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그 컨퍼런스 논의가 되고 있는 ESG의 3가지 디멘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점점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핵심은 그거겠죠. 기업의 외부 환경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과 또 기업이 규범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리스크 관리를 또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ESG 요소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야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단순히 기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소셜 굿이죠. 사회적인 선의를 달성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술들,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들, 또 제조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술들, 이와 같이 이제 순환 경제와 자원 효율성을 실현하는데 이런 기술 발전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고용, 또 작업장의 안전 도모, 또 노동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더욱더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노동권이라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우리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겠죠. 라이프롱 스터디즈와 그 다음에 사회적 인클루전, 어떻게 이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가 고도화가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의 어떤 정보 보안, 이런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사용,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런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규제당국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니겠죠. 정부와 규제당국은 적절한 정책 기반을 하고 규제와 혁신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ESG 경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규제 당국의 역할들을 통해서 기업이 ESG와 디지털 전환을 잘 통합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우수 관행이 쌓임으로 인해서 그게 사회 여러 분야의 전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우리가 토의해야 할 주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는 ESG 경영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ESG와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이해관계자 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정말로 실용적인가, 아니면 통합적 관점에서 E와 S와 G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E는 E, S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E 전문가들 오셨고, S 전문가들 오셨고, G 전문가들 오셔서 말씀 나누고 계시죠.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할해서 우리가 어떤 담론을 이어나가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기술이 과연 E와 S와 G에 포지티브한 영향만 미칠 것인가, 아니면 네거티브한 임팩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학술적이면서 진지한 담론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은 좀 표피적인 그런 이슈들을 각각의 영역에 너무나 좀 실용적인 접근해서 ESG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압박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서스테이너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를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한, 그죠? 디지털 전환의 압박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압박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아마 이 주제와 관련된 발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ESG 경영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지표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와 관련된 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2020년도에 나온 다보스 선언문입니다. 기업의 가치 창출 행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라라는 선언적인 그 구호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의 창출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좀 상세한 철학과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디지털 정보 기술의 활용, 디지털 전환이라는 배경하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과연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고민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과연 그러면 이러한 성과가 어떻게 적절히 잘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한 학술적 또는 심층적인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주주, 고객, 직원, 공급자, 구매자, 협력업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이 로컬 서스, 지역사회 또는 조금 더 거대 담론으로 국가와 아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가와 같은 더 넓은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냥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이론적이면서 실증적인 수준에서의 연구와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기술이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 모두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의 영역과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의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다혜 이사님. 네. 저는 마지막 토론자라서 시간이 없을 걸 예상하고 아주 짧은 토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ESG 학회에서 발간할 예정인 학회지의 논문 투고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발표자 분들께서는 옥고를 꼭 투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ESG 전문가는 아니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간략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평가에 대한 정보와 정보에 대한 그 접근의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와 정보 접근성은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G에 관한 주 정보가 충분히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 공시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가 측면에서 집중해서 평가 지표 표준화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쉬운 접근이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시된 정보의 디지털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국외 평가 기관으로부터 낮은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은 결국 국외 평가 기관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에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ESG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제 ESG 활동이나 성과가 좀 저조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ESG 평가 체계에 대한 규율에 앞서서 평가의 근간이 되는 ESG 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규범 체계 정립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 주요국 추세와 글로벌 투자사들의 ESG 요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정보 공시가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시기적 유예나 또 간소화된 형태의 정보 공시 등 차별화된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에 맞게 국제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지침을 준용해서 ESG 정보 공시에 관한 국내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